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썰 청취자 여러분. 내 인생의 썰 주인장 산수공우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영철의 친한 지인이 보내주신 약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를 남편의 실수, 그것도 매독으로 인공유산하게 된 이야기. 삶의 밑바닥에서 시작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살아보려 했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겪은 인생의 굴곡을 통해 여러분도 잠시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영철은 어릴 때부터 가혹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집은 어둡고 습한 반지하 방이었고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 냄새를 풍기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아이들에게도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너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희만 없었어도. 그리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영철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설은 어린 영철의 마음에 깊이 박혀 상처로 남았고 늘 영철의 팔, 다리, 얼굴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했지만 언제나 힘에 부쳤고 엄마의 손은 늘 물에 불어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피로에 지친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온 집안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식탁은 엎어지고 그릇들이 깨지며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영철은 어머니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결국 오늘도 어머니와 영철이는 같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나가고 난 뒤 어머니는 영철을 부둥켜 안고 서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상처투성이 몸에 어머니는 깨진 그릇 조각을 줍다가 손을 베었고 영철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깊은 무력감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살 수는 없다고 다짐했지만 어린 그에게는 현실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영철의 어린 시절은 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도 늘 문제아였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은 영철에게는 낯선 외국어처럼 들렸고 글씨는 이해되지 않는 기호 같았습니다. 교사들의 무관심과 친구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는 뒷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이기 일쑤였고 학교는 더 이상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철은 점차 학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며 순간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반항심을 표현하고자 연탄가루에 물을 희석해서 바늘을 이용해 온몸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호랑이를 그렸다고 하는데 고양이인지 독수리를 그렸다고 하는데 닭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림 실력의 친구가 그의 온몸에 요상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제가 문신을 보았었는데 이상한 그림이 처음에는 웃겼지만 계속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상해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뺏고 때리고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만 갔습니다. 14살 때 영철은 친구들과 함께 동네 슈퍼마켓을 털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쌀쌀한 날이었고 술에 취한 친구의 충동적인 제안으로 자판기를 부수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훔친 과자와 음료수를 공원 벤치에 둘러앉아 나눠 먹으며 어른들 흉내를 내듯 술을 마셨습니다. 한 친구가 우리도 돈 많으면 이렇게 살지 않겠냐 웃어 보였지만 영철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차에 태워졌을 때 그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경찰에게 빌며 영철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영철은 자신조차도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아버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줬는지를 깨달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영철은 결국 소년원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더 큰 분노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소년원은 그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 역시 각자의 상처와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거칠어져야 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야 하는 싸움과 규칙 속에서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작은 다툼도 쉽게 폭력으로 번졌고 영철은 그곳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은 그는 점점 더 자신을 닫아갔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자신을 더 다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원을 나와 영철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중학교 중퇴의 그는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영철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 자루를 들며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았지만 영철에게는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일당은 언제나 빠듯했고 매일 피로에 절어 살았습니다. 퇴근 후 영철은 늘 값싼 소주 한 병을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길에서 만난 여자들과 하룻밤을 보내며 일시적인 위안을 찾기도 했지만 그런 만남은 아침이 되면 허무하게 사라지곤 했습니다. 영철은 늘 그랬듯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어머니의 걱정을 생각하며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제가 영철이를 공장 부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에 소개를 하였고 다행히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영철은 처음으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업직은 그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그의 거친 말투와 투박한 외모, 그리고 아무리 숨겨도 살짝 드러나는 그의 문신들을 보며 그를 경계했고 그는 영업을 하면서도 늘 혼자라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영철은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나마 이 일마저 놓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은 없다는 두려움에 그 일을 꾸역꾸역 계속했습니다. 영철은 영업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종종 화를 참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객들과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래처 직원과 작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만 물건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회사에서도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영철은 더욱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 그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석진 곳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영철은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했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에도 그는 습관처럼 술집을 찾았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과거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마취하려 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 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오래된 친구들과 모여 바둑이 같은 도박판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돈을 따는 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날은 잃고 말았습니다. 돈을 잃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철은 나이트클럽에서 지영을 만났습니다. 지영은 그곳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에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자신이 속할 곳이 없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웃음은 얇고 손님들을 맞이할 때면 늘 피곤한 얼굴을 감추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철은 지영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지영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과 고통을 보았고 지영도 영철의 삶에 공감하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상처를 공유하며 가까워졌고 서로의 존재가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철은 지영에게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지영도 영철의 곁에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술집에서 나와 함께 노을이 지는 강변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이 힘들어하던 순간 영철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우리 여기서 벗어나자.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런 영철의 말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버팀목이 되며 둘은 조금씩 인생의 무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철은 지영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영과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영철은 지영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영철은 지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영철은 지영에게 프로포즈를 결심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평소 자주 가던 작은 식당에서 영철은 준비해둔 반지를 내밀며 말했다. 우리 이제 혼자 살지 말자. 같이 살자.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영철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출했습니다. 신부 드레스 대신 평소 입던 하얀 원피스를 입고 간단한 식사 자리에서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본인들의 집을 처분하여 작은 원룸을 신혼집으로 얻었습니다. 영철의 영업직 월급과 지영이 일하던 작은 가게의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쳐 겨우 집세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낡고 중고로 채워진 가구와 허름한 살림살이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예상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영철은 회사에서 버텨야 했고 지영은 아르바이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됐고 매일의 생활이 팍팍했습니다. 영철은 지영에게 더 나은 삶을 보여주고 싶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고객을 만나며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지영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려 했었고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들만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 작은 갈등들도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했습니다. 영철은 종종 지영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지영도 영철의 고생을 알기에 불평 한마디 없이 함께 버텼습니다. 영철은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추가 근무를 자청했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지영은 그런 영철을 위해 종종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진짜 마음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다툼들이 쌓이며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철은 기쁨에 겨워 지영을 안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고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나이 들어 얻은 아기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이를 통해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영철은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결심했고 지영은 몸을 아끼며 아기를 위해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며 낡은 방 한 구석에 아기를 위한 작은 침대를 놓고 벽을 예쁜 색으로 칠해가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나 영철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가정의 부담이 커질수록 그는 습관적으로 다시 어두운 곳을 찾았습니다. 중독적으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영철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유흥업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매독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매독 진단을 받았지만 영철은 지영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사일이 되어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을 하였는데 의사가 지영은 잠깐 나가라고 하고는 영철에게 아이가 매독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차산될 가능성도 많고 태어난다고 해도 선천성 매독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험할 수 있다. 현재 검사 결과로는 아이를 유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철은 의사에게 부인에게만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절규하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사는 다시 지영이를 불러 지영에게 아이에게 다른 이유로 위험이 있다고 말하며 유산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산의 첫 임신을 하였는데 인공유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아이 갖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설명도 하였습니다. 영철은 숨죽인 채로 그 이야기를 들었고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뱃속에서 아이가 사산될 수도 있고 태어난다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유산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지영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매일 눈물로 지새우는 지영을 보며 영철도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무슨 이야기를 따로 한 것인지 지영은 영철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영철은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지영은 점점 더 영철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집안은 날마다 싸움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철은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영과의 갈등을 피했고 지영은 집에서 홀로 슬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였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다투며 서로에게 쏟아낸 원망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석연치 않은 의사와 남편과의 대화를 의심하였고 아이를 잃은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영철은 끝까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은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떠나야 했을까?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것 아니야? 아니면 나 때문인 거야? 내가 술집에서 일하면서 몸을 막 굴려서 내 아이가 죽은 거야? 우리의 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나 있어? 내가 죽일년이야.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았지만 지영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지영은 그의 침묵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둘이란 인간은 정말 최악이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아이가 떠난 거라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고. 우리가 죽었어야 했다고. 지영의 울부짖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영철은 마치 그 말들이 무수한 바늘처럼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영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을 헤집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벽에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컵이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두 사람의 싸움을 종결짓듯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영철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영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저 혼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영에게조차도 더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방에 홀로 남아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점점 흐느낌으로 변해갔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영철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들이 아이를 죽인 범인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이상 위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던 날 지영은 마지막으로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채 사라지지 않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철도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죽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과 나는 이제 변해야 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영의 마지막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영철에 대한 실망과 체념이 그리고 본인의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 말을 듣고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너무 멀리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남으며 미움과 원망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두 사람의 감정이 가장 절정에 이른 순간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영은 이혼 후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슬픔을 사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지영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픔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남긴 반쯤 남은 커피 잔을 치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뭐. 지영은 점차 아픔을 묻어두고 자신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영철을 떠올렸지만 보지도 못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 그 기억까지 묻으려 애썼습니다. 이후 영철은 혼자가 되어 과거의 실수와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영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도 그럴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그릇된 선택의 결과를 홀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영철은 또다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그는 다시금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돈을 지불하며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여전히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갖지 못했고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술집에서 우연히 지영을 닮은 여자를 보게 되었고 그때 문득 지영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빨리 떨쳐내려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자신을 향한 연민과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영철은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철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었고 그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영과의 기억도 한때 품었던 꿈도 이제는 모두 사라진 채 그는 그저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영철이란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과연 변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살아는 있을까요?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네, 오랜 기억 속의 친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은 가끔씩 우리에게 무거운 선택의 순간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영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작은 경종이 되었길 바랍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현재 하는 행동이 어떤 나비효과가 되어 내게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들어주신 구독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많은 글들을 더 만나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기를 바라며 주인장 산수공우전 물러갑니다.